자, 14번, 17번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 17번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도 그 18번 같은 거는 좀 빨리 푸시는 게 좋은데, 자, 17번은 이제 다른 걸 먼저 풀고 오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들어갈게요.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에다 옳지 않은 거. 자, 얘가 이제 몇 번 우리가 시험 문제, 자,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요. 자, 오지선다에서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과 동일로 해요. 그럼 얘가 8이면요. 자, 지금 4번에 자, 얘가 자본회수 기간과 똑같은 용어거든요. 그럼 자본회수 기간이 8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문제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다른 데서 찾지라는 어떤 힌트를 또 준 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총 투자가 40억이고 총 투자액이 40억이다. 그 다음에 저당이 돈을 빌린 금액이잖아요. 은행에서 빌 땡긴 거. 그럼 28억이라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은 지분 투자액이 되거든요. 그럼 지분 투자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2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스타트를 끊고 들어가거든요. 12억 이렇게 해서 끊고 특히 이제 계산을 하려면 자, 전체적인 이제 현금흐름을 봐야 되죠. 유형순이죠. 유효조속에서 영업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순소득이 나오잖아요.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서비스액 이렇게 얘기하죠. 세전현금수지가 되겠죠. 자, 그럼 갈게요. 자, 유효가 8억입니다. 8억에서 영업경비가 얼마예요? 영업경비가 3억이면 순영업소득이 5억이 되겠죠. 자, 부채 서비스액이 2억이면 세전이 3억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순소득 순수는 총투수는지 암기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총소득이 올라가죠. 자, 우리가 투자액이 올라가니까 총투자액이 올라가겠죠. 총투자액이 자 40억이고요.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5억. 자, 그러면 당연히 8배니까 8이 맞으니까 얘와 얘는 맞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이 아니니 우리가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을 가시면 이제 부채 감당료를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 왜 순투부 이렇게 순두부 이렇게 연결을 했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죠.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였어요? 5억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2억이니까 2.5가 정답이 되죠. 그럼 얘가 틀렸죠. 부채 감당률은 2.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다른 건 맞겠죠? 그럼 세전현금 수지로 갈까요? 자, 세전현금 수지는 현금 소지 승수는 자, 지분 투자가 올라가죠. 지분 투자가 12억이라면 요 앞에 거로 나눠지죠. 세전이 3억이잖아요. 얘가 4라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얘와 역수입니다. 지분 배당률. 그럼 역수라는 것은 지분 배당률은 자, 배당은 세전이잖아요. 역수.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4분의 1이니까 2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5% 4년 동안에 다 해소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역수관계도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좀 나중에 풀어달라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에 18번은 그래도 수월한 게 자, 우리가 이제 그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도 시작을 하고요. 대체 충당은 원래 더하잖아요. 그 다음에 순대 감이 법도 없이 세금 공제가 되다니 건물의 감가죠.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체 충당은 보통 안 내주거든요.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유효에서 영업경비를 빼죠. 그럼 유효가 5천만 원이 되고 영업경비가 3천이니까 2천만 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천만 원. 대체 충당은 없고요. 자, 건물의 감가가 600만 원을 빼주고 그다음에 이자 지급도 우리가 4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2천. 자, 갈게요. 아, 대체 충당이 있네요. 2,500만 원 넣었습니다. 제가 보통 안 나오는데
2,500을 1,000을 빼면은 가세소득이 이제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 되죠. 1,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세율이 30%잖아요. 자, 그러면 만원 단위니까 1,500 곱하기 30%를 누르면 돼요. 1,500 곱하기 30% 누르면 4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50만 원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19번이 좀 난이도가 높았죠. 투자론이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자본환원 계수에 관한 섭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 1번 자 연금의 미래가치와 역수관계는 감침계수라고 제가 얘기했죠. 연내 감기 틀렸고요. 자 2번은 원리금 균등은 일정 시점 미상한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는 자 이건 연금을 땡기는 거잖아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금을 계산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매월 적립하는 건 감침계수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저당상수는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때 융자액에 대한 매기 월불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5번만 맞죠. 자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지만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요. 연금의 현가계수가 시기 있겠죠. 그럼 그 시기에 이제 1 플러스 R의 N승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자율, 만기, 남은 저당 기간의 함수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번도 난이도가 어렵죠. 자 이런 문제가 뜨게 되면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엄밀히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들어볼게요. 갑니다.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을 먼저 우리가 부채 감당률 이제 약자로 쓰겠습니다. 다 쓰진 않고요. 감당률. 그럼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죠.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다. 그럼 순소득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2,500만 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2,500만 원. 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출액에다가 대출 2억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죠. 2억 곱하기 자 0.102니까 그냥 소수점으로 갈게요. 그럼 얘는 0.204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2,500만 원이라는 건 0.25억 되잖아요. 그러면 1.22가 나오는 거.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21번째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뜨죠. 자, 우리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바로 가죠. 자, 다음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섭니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여러 자산 분산 투자했을 때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발생했을 경우 개발 자산의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이죠. 자, 그 다음 2번이 맞죠. 포트폴리오는 같은 수익이면 낮은 위험, 같은 위험이면 높은 수익을 선택해서 평균 분산 지별 개념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의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자 이게 수익이고요. 이게 위험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상향하는 곡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그랬죠. 주어진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게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아래로 오목이 아니라 아래 볼록한 위험형적인 것으로서 기울기가 가파른 것보다 자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자 이게 가파르게 되면 어떻게 완만한 것보다 더 많이 혐오도가 높죠. 보수적이죠. 자 그래서 무차별 상대적으로 보다 가파르면 자 우리가 더 위험형적인 보수적이 되겠죠. 더 가파르니까 더 달라고 하죠. 정답은 2번만 맞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내용 틀린 것은 이제 22번서부터 이제 금융으로 가죠. 니츠입니다. 자, 니츠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한 틀린 것은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설립 등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10일이 이제 설립 보고서 작성이죠. 그 3개월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10일 이내에. 그다음에 그 설립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이후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해주잖아요. 그럼 3개월 후에 현황, 우리 아이 잘 커요.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죠. 묵장한테 전합니다. 자, 현물은 이제 물건을 출자하는 건데요. 자, 이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원래 현물 출자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설립 때는 현물 출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한 후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는 가능하죠. 자, 그것이 이제 현물 출자가 옛날에 부동산만이었는데 지상권, 임차권, 부동산 향한 권리, 신탁 종류 부동산 신탁 수익권으로부터 수익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토보상권 이제 공법 시간에 토지로 보상받는 게 권리가 대토보상권이잖아요. 이런 것도 해당한다. 토지가 현물이니까. 자, 그다음에 영업인가 전까지 발행하는 주식이 일반에 청약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영업인가 후 2년 이내 주식 종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한테 청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공모는 항상 2년, 네가 공모했지, 뭐 이렇게 하면 2년 이내다. 그다음 주주 1인당 주식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종수에 자기 관리는 100분의 30, 위탁 관련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금지되는 게 아니라 둘 다 50입니다. 다 초과할 수 없다는 게 바뀌었고요. 자, 5번 자기 관리 리츠는 설립자본 533이죠. 설립자본 5억, 위탁 관리학 교권은 3억 맞습니다. 자, 23번. 자, 다음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자, 당해 사업의 자체 수익성과 설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당해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그럼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자, 22번의 정답은 당연히 4번 40%가 아니라 50%고요. 그 다음에 23번의 정답도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사업이 파산하더라도 서로 분리되잖아요. 대출자는 사업주에게 상환 요청을 할 수가 없죠. 소권이 제한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민자 유치로서 인천공항의 고속도로 사업이 이제 이 사업이다 그러면 톨게이트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현금 흐름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고 장기적 사업에 적합하죠. 자, 이건 사업주의 물적 신용담보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의 신용이 취약한 경우일지라도 사업성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서 다양한 사업주에 참여하므로 이 당사자의 보증과 금융 참여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죠. 자, VA금융은 사업주의 이점이에요. 사업주가 포스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인천공항에 대한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뿐만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를 진다. 그럼 돈을 빌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VA금융은 장부의 금융, 장부의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채무 수용 능력이, 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고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24번 갈게요. 자, 부동산 금융제도와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자,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차입자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작죠. 그 다음에 자, 변동은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에 보호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변동은 3개월의 CD 금리를 대부분 쓰는데 요즘 또 코픽스로 바뀌긴 하죠. 자, 그다음에 초기에 체증식은 부의 상환이 초기서부터 발생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전체적에서 초기서부터 이자도 못 갚아버려요. 그럼 잔액이 더 높아진다는 건 후기가 아니라 초기서부터 발생하겠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금, 원리금, 체증식에서 총 누적 이자는 원금이 가장 작다. 자, 체증식이 제일 우리가 원금, 원리금, 체증식으로 상환하다 보니까 체증식이 제일 처음에 부담이 작잖아요. 남아있는 건 체증식, 원리금, 원금. 그래서 원금이 가장 총 누적 이자가 또 잔금도 작고 전체적인 이자도 주니 총 이자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25번 갈게요. 자, 저당이 유동하는 1차와 2차가 있어요. 다음 중 가장 옳은 거. 자, 1번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가 나오고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가로 이루어진 건 1차가 되겠죠. 1번은 2차가 아니라 1차로 고쳐주고요. 그 다음 2번이 정답이죠. 저당을 유동한다는 거는 자, 주식시장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오히려 침체 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해서 제조장치가 된 거죠.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흘리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가 어때요? 1차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금리가. 2차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은 주택대출금리보다 낮아야 된다. 자, 대출기간에 저당이 유동화했다는 것은 많은 재원이 아니에요. 한정된 재원으로 자, 우리가 많은 자금의 수요자한테 자금을 제공하죠. 그래서 그거 많은 재원 한정되는 고쳐주고요. 자,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 저당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할 수 없다. 자, 저당 채권을 무조건 유동하게 되면요. 비용이 나가요. 그죠? 그걸 현금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일단 현금이 있으면 자기가 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을 무조건 어때요? 이 자산을 저당을 반드시 유동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또 보유하기도 한다. 일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2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26번이 좀 어려웠긴 했죠. 자, 보통 이제 연운으로 많이 하는데요. 월로 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요. 26번은. 자,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부터 2,400만 원을 연이자를 5% 10년간 매월 상환으로 조건을 대체받았다. 자, 원금 균등입니다. 1회차, 2회차. 자, 그래서 자, 원금 균등이지만 월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해설해 보시게 되면 1기와 2기, 1년과 2년 차. 그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월이니까 일단은 2,400만 원이 전체 금액이라면요. 자, 여기다가 연이자가 이제 5%가 되지만 일단 원금부터 그래야 되잖아요. 원금은 10년인데 12개월이니까 120개월로 나눠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20만 원이 뜨겠죠. 그러면 첫 번째나 두 번째 다 20만 원이 원금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당연히 1회차와 2회차의 원리금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20만 원보다 높겠죠. 그럼 1, 2번은 정답이 아니고 30,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기도요. 원리금이니까 20만 원보다 높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느끼고 오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00만 원에다가 자, 그러니까 2,400만 원에다가 연율이 5%예요. 그러면 0.05에다가 12개월 나눠주게 되면 되죠. 그럼 이자는 처음에 10만 원이 뜹니다. 10만 원이.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니까 이제 첫 번째 원리금은 자, 30만 원이 되겠죠. 자, 30만 원. 자, 그래서 30만 원이 돼서 자, 이렇게 해서 30만 원이 됐다. 자, 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 4, 5번인데 자, 두 번째도 20만 원보다 많아져야 되니까 4번이고.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원리금 균등이 아니잖아요. 원리금 균등은 30, 30이 같죠. 그럼 4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어렵죠.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2,400에서 20만 원을 뺍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정확하게 2,380만 원만 남는 거죠. 곱하기 자, 0.05 똑같고요. 12개월로 나눠지게 되면 99,167원이 돼서 이걸 합쳐야 되잖아요. 그럼 2기의 원리금은 저 얻었습니다. 299,167원이니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27번입니다. 여러분들. 다음다. 자, 주택 떠난 담보주가 MBS에 발행해 주택금융시장의 입장, 금융위기한 입장이에요. 초기 부담이 없이 소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건 차입자 입장이고요. 자, 우리가 이 금융기관이 자기 채권을 HF에 팔아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거든. 그럼 유동성이라는 건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게 유동성인데 유동성을 오히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유동성에서 나타난 위험을 감소시키겠죠. 금리 위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급 보증을 해서 안전하게 투자자한테 가능하다는 건 투자자 입장이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은 5번이죠. 자, 자기자본 비율의 BIS에다가 밑줄 붙이면 이건 현금 보유 비율이에요.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크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이 채권을 HF에 넘기면서 한국채권금융공사에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금이 많아지잖아요. 자기자본 제고시킨다는 게 금융기관의 장점이에요. 정답은 정확하게 5번이다. 그다음 28번은 이제 우리가 잘 나오는 우리가 민자유치, 민간 사업에 대한 자본 유치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오는 거. 그래서 자, 하나하나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사업 시행자가 애소 시설을 건설이 빌드예요. 빌드. 그다음 두 번째 넘기시면 이 시설을 중간처에 리스를 한대요. 리스는 L이잖아요. 자, 이거를
종료의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 측이 양도한대요. 그럼 BLT가 되겠죠. BLT. 자, 그래서 가장 틀린 걸 찾으니까 이건 맞는 지문이네요. 당연히.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2번도 그래서 정답은 여기 정답은 이제 여기서 맞는 거니까 1번 맞고 다 틀렸네요. 자, 이번 BTO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사업시행사가 SO시설을 건설이 빌드고요. 자, 이거를 소유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 한 다음에 계약기간 종료 시설 소유권을 주무관 측에 양도한다. 자, 이건 BOT가 되겠죠. 그래서 해설의 BTO가 아니라 BOT다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하지만 개발지만 토지 소유가 개발자가 공유한다. 사업 수탁은 제가 탁자 들어가면 수수료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지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요거는 등가 교환 방식으로 고치는 게 낫겠죠. 자,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불기득 형식상 신탁해서 양도하는 거고요. 자, 신차지 방식은 자, 처음에는 어떤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란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개발업자한테 임차권을 넘깁니다. 땅을 빌려준 거죠. 얘가 개발하고 분양을 해서 임대를 받는다면 나중에 토지는 무상으로 받으면 되고요. 건물은 시가로 양도되거든요. 토지는 시가가 아니라 무상, 건물은 시가. 한번 나왔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정답은 우리가 28번의 정답은 1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번은 이제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게 있는데 좀 쉽긴 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흡수율 분석은 시장 분석은 시장에서에 대한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용급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매매되거나 임대되니까 흡수율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장이 아니라 시장성이에요.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흡수율 분석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럼 흡수율이 세 글자고 시장이 두 글자, 시장성이 세 글자니까 이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정답은 1번이다. 자, 부동산 시장 분석의 개발업자는 대상 부동산 시장을 차별화하고 세분화해서 시장 분석 초점을 정립할 수 있고 불안자료 수집 제거할 수 있고요. 자, 지역 경제 분석은 특정 지역의 도시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이죠. 타당성 분석은 자, 이게 이제 경제성 분석이 들어가는데 대상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대상 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세후 현금수로 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대상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언제나 투자한테 채택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 지문 잘 나오고 기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에 대한 그 관리의 활동에서 임대차의 임차인의 선정 기준과 임대차 예약 특히 이제 여기 안 나왔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거는 뒤에서 예상 문제를 뽑아보겠고요. 특강 때 테마 특강. 자, 그러면은 요거 30번을 한번 해설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문제를 맞히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일단 이론부터 한번 가보고요. 자, 임차인의 선정 기준입니다. 자, 주거용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선정 기준은 서로 잘 사람끼리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유대성입니다. 유대관계, 유대성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또는 공장, 공장이 공업용이죠. 공업용은 자, 목조 공장이 화학 공장 들어서는 불타죠. 자, 이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 용도가 부동산 건물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성이라는 말을 써요. 적합성. 그다음 이제 매장용 부동산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그 매장용이라는 부동산은 쇼핑센터나 백화점,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매출액을 잘 해야 매출액이 높아야 나한테 이득을 주는 거죠. 임대를 잘 갚으니까. 그래서 가능 매상고, 가능 매출액이에요. 매상고. 또 수익성이라고도 하죠. 수익성. 그럼 틀렸네요. 1번. 30번에 1번이 정답인데. 자, 주거용은 유대성, 매장용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가능 매상고죠. 사무실과 공장이 수익성. 자, 우리가 매장용 부동산은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사무실 공장은 가능 매상고가 우리가 이 적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익성, 얘는 적합성 바뀌었죠.
자, 2번 조임대차는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거용인데 임차인의 조임대를 수령한 임대인이 수임대를 제외한 모든 걸 자기가 다 내는 거고요. 순대차는 그렇지 않아요. 공업용에 쓰는 건데요. 순수한 임대료만 되고 나머지 거는 협상을 하죠. 그럼 임차인과 직접 부담한다.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가 나왔어요. 임차인의 수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비율임대차죠. 자, 주거용은 전체적인 걸 다 내니까 조임대차. 그래서 매장용은 비율임대차. 사무실 또는 공장용은 수임대료다가 나머지 경비를 협상한다. 우리가 수임대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1번도 이제 쉽게 냈죠. 31번도 보면은 마케팅이에요.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은 들어보죠. 틀린 것을 보게 되면 갑니다. 자, 이건 이제 답만 보면 먼저 4번이 틀렸을까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이 아니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어때요? 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 되죠. 좀 쉽게 떴네요. 자, 그다음에 어때요?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자체의 마케팅과 부동산업, 즉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것처럼 종류가 다양하고요. 자, 마케팅 앞쪽에서 거시적 환경은 무조건 환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 경제, 기술적, 정치, 경쟁적 차이, 문화적 환경이 들어가죠. 자, 공급자의 전략은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그 포피닉스잖아요. 자, 중개업소를 활용한다. 이건 플레이스, 유통 경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32번도 좀 이론이지만 입지를 냈습니다. 다음은 입지론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자, 컨버스나 네일리는요. 분기점을 설명하지 못하다고 보고 컨버스는 분기점의 상거래 흡입력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다는 거죠. 똑같이 50대 50이 되는 그 상거래 흡입력이 같은 곳이 분기점을 찾아내서 재거든요. 컴파스가 우리가 그리는 거잖아요. 자, 다음은 입지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게 아는 게 우리가 4번이 정답인데요. 1번 가볼까요? 입지조건과 토지용 집약도 같은 경우도 입지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입지기는 입지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이익인데 주거용과 상업용이 다 다르고 공업용이 다를 수 있죠. 자, 경쟁관계에 있는 점포 간 상호 간에 서로 균등하게 배분해서요. 배우지은 상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시까지 가야 되죠. 그럼 탄력성에 대한 교통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집시 모인다. 공간균배 이론이고요. 자, 크리스탈은 보통 거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소비자 분포에 관심을 줬는데 허프는 미시적, 좀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본 거죠. 그 다음에 네일 이론이 두 도시의 모델로 분기점을 얻게 한다면 허프는 우리가 풀어봤었잖아요. 매장이 3개도 됐을 수 있었죠. 여러 개의 도시 매장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며 분기점을 다루지 않는다. 당연하죠. 분기점은 이제 네일리와 컨버스. 네일리는 분기점에 처음 구분한 거고요. 자, 컨버스는 그렇게 두 분기점에서 상거래 흡입력이 서로 같다면, 자, 우리가 크고 작으면 원래 작은 쪽이 가깝거든요. 큰 쪽까지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해서 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33번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3교시 때 들어가고요. 자, 지금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나올 수 있는 걸 좀 보죠. 17번서부터 봤는데요. 17번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령으로 이제 순서가 자본의 수 기간이 같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문제에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9번 괜찮아요. 페이시안 가치 계산은 무조건 뜰 가능성이 크고요. 21번 괜찮습니다. 포트폴리오. 22번 별표 3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다 별표 3개짜리예요. 자, 리츠도 매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3번은 2개 정도. 프로파이낸식은 1년에 한 번씩 거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상환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26번하고 24번을 좀 주의 있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금, 원리금, 체증식.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계산 방식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계산인데 26번은 연이 아니라 월로 됐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왔다. 그 다음에 25번도 별표. 1차와 2차 시장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또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번 같은 자,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죠. 그래서 BTL, BTO, BO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28번은 1번이 정답이다. 자, 29번은 좀 희박하긴 합니다. 네, 편법을 이용한다면 흡수율은 자, 지난 1년 동안 얼마만큼 공급된 것이 이제 흡수됐냐라는 어떤 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이 아니라 시장성에 들어가거든요. 네, 흡수율 세 글자, 시장성 세 글자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30번은 좀 비율임대차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요. 31번은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AIDA가 나왔다.
그럼 고객 점유 마케팅이 되고요. 32번은 컨버스는 네일리 이론의 분기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분기점에서 상권의 흥미가 서로 같다라는 거 보아 구체적으로 분기점을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33번은 조금만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